전 세계 미스테리하고 충격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미스테리 범죄 사건의 신지우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건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거나 궁금한 사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올해 여름은 평소보다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생활하기 힘들 정도의 더위인데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특별한 방법들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주로 피서가 떠오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죠. 제가 추천하는 여름나기 방법은 공포 영화를 보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서늘한 기분을 느껴보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간편한 방법이지 않나 싶은데요. 이 공포라는 감정은 자신이 직접 겪고 있지만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심리적인 불안감에서 온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주로 다뤄온 사건들은 범죄였습니다. 처음엔 미해결 사건을 위주로 소개했기 때문에 미스테리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던 건데요. 미스테리한 범죄 사건의 경우에도 과학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해진 경우엔 신비한 존재나 힘, 초자연 현상으로 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이 여기에 해당되죠. 먼저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 집일까요? 보기에는 미국의 평범한 가정집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두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같은 집이고 각도만 다르게 찍은 사진이에요. 파랗게 표시된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모두 반투명하고 흰색의 어떠한 물체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본 심령 전문가들은 뿌연 얼룩이나 연기처럼 보이는 이 정체를 두고 액토플라즘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액토플라즘을 설명하려면 또 다른 사진이 하나 더 필요한데요. 밤중에 산속을 찍은 사진인데 동그랗게 반짝이는 물체들이 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에 찍힌 정체불명의 희미한 구체들을 오브라고 부르죠. 일반인에게도 자주 찍히는 사진으로 공기 중의 먼지가 빛을 반사해 그 반사광이 사진에 찍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위 사진의 창문이나 산에서 찍힌 이 오브들은 공기 중에 먼지가 빛을 반사해 찍힌 것으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집에서 찍힌 오브는 원형으로 보이지도 않고 아래 사진은 오브가 찍혔다고 보기에는 그 숫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동안 많은 사진들에 오브가 찍혀왔지만 그 숫자는 매우 적은 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었고 심령 전문가들은 액토플라즘이나 물질 활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액토플라즘 현상은 특정 장소를 떠도는 영혼들이 자신의 존재를 시각적이나 물리적으로 드러내려고 할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유령들은 보고 계신 두 사진처럼 오브의 형태로 카메라에 찍히는 경우가 많지만 흰색 점성의 액체 형태로 존재를 드러낼 때가 있다고 주장하죠. 오브나 액토플라즘에 대한 이해를 했으니 다음으로 궁금해지는 것은 그럼 이런 심령 현상이 의심되는 사진이 찍힌 이 집은 과연 어디이며 누가 살고 있는가 하는 점이죠. 이 집은 유명 심령 스팟 중 하나로 미국 아이오와주 남부지방에 있는 빌리스카에서 무어라는 사람이 살던 집으로 현재는 숙박시설로 운영 중이며 집안에서 자주 출몰한다는 영혼들을 보려는 사람들로 예약이 끊이질 않는 인기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집안에서 나타나는 영혼들의 정체를 두고 106년 전인 1912년 무어 가족에게 벌어진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무어 가족의 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1912년 6월이었습니다. 이 집에 살던 무어 가족 6명과 2명의 손님까지 8명이 한밤중에 모두 살해돼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죠. 범인이 사용한 흉기는 도끼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빌리스카 도끼 살인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사건은 106년이 지난 지금까지 범인이 누구이며 왜 8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살해했는지 밝혀내지 못한 미해결 사건 중 하나입니다. 106년 전인 여름, 무어 가족의 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번에 소개할 미스테리 사건 파일은 1912년 미국 아이오와주 빌리스카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이자 미해결 사건인 빌리스카 도끼 살인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아이오와주에 위치한 빌리스카라는 작은 마을에 무어라는 성을 가진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조 무어와 아내 세라 무어는 4명의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었죠. 조 무어는 벌이가 상당히 괜찮은 사업가였어요. 그리고 아내인 세라는 주말마다 빌리스카의 교회에서 봉사활동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무어 가족은 이웃 사람들과 사이가 아주 좋았고 아이들도 가정교육을 잘 받아 예의 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대체로 이 가족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판은 호의적이었죠. 그러던 1912년 6월 9일 무어 가족의 집으로 2명의 손님이 찾아왔죠. 교회에서 알게 된 스틸링거 집안의 2딸인 12살 레나와 8살이던 이나였습니다. 두 아이는 둘째 아이인 10살 캐서린과 잘 어울려 지내던 사이였죠. 스틸링거 자매가 찾아온 이유는 이날 세라가 준비하는 저녁 교회 행사에서 무어의 아이들과 함께 공연을 준비하러 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공연이 끝난 후 집으로 되돌아와 하룻밤 자고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다행히 교회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쳤고 집으로 가기 위해 교회를 나선 시간은 밤 9시 45분이었다고 합니다. 집에 도착한 무어 부부는 공연으로 고생한 아이들에게 간식을 먹인 후 6아이들을 씻겼어요. 그리고 행사를 준비하느라 피곤했는지 일찍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기 때문에 쉽게 잠자리에 들지 않고 있었죠. 그러자 엄마가 와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 놀으라며 손님으로 찾아온 2아이들을 손님방에 들여보내 재웠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각자의 침대에 들어갔고 모두 잠이 든 것을 확인한 부부는 그제서야 집안에 불을 껐고 잠을 잘 수 있었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찾아옵니다. 1912년 6월 10일 아침 7시예요. 무어 부부의 옆집에 살고 있는 메리 팩햄이라는 여성이 자신의 집 뒷마당에 나와 집안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이들이 많다 보니 하루 종일 조용할 날이 없던 무어 가족의 집이 이날따라 너무 조용한 것이었죠. 이상한 생각이 든 메리는 무어 가족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두드렸죠. 하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현관문도 잠겨 있었어요. 전날 밤 교회에서 무어 가족이 집으로 돌아온 것을 목격한 메리는 이른 아침부터 온 가족이 다시 집을 비웠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조 무어의 여동생인 로즈에게 이 상황을 알렸어요. 이야기를 들은 로즈 무어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오빠의 집 보조 열쇠를 챙겨 메리와 함께 조 무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 집안은 아무런 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다고 하는데요. 메리와 로즈는 꺼림칙한 느낌에 쉽게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서 부부와 아이들의 이름을 차례대로 불러봤어요. 하지만 집안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2사람이 집안을 둘러보기로 합니다. 메리는 뒷마당으로 향했고요. 로즈가 집안을 살펴봤죠. 그리고 로즈는 집안 손님용 침실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로즈의 눈에 들어온 것은 침대 위에 엎드린 채 죽어있는 레나 스틸링거의 시신이었어요. 레나는 얼굴을 베개에 파묻은 채 양팔을 십자 형태로 벌리고 있었고 잠옷은 허리까지 올려진 상태로 속옷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머리와 얼굴은 둔기에 맞아 함몰되어 있었고요. 침대는 피로 젖어 있었어요. 겁이 난 메리와 로즈는 집안을 빠져나왔고 지역 보안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곧이어 행크 호튼이라는 담당자가 무어 가족의 집으로 도착했고요. 메리와 로즈가 미처 둘러보지 못한 집안 내부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군인 출신의 보안관도 이런 상황은 경험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행크가 집안에서 발견한 것은 손님이었던 레나 스틸링거와 여동생 이나의 시신, 그리고 2층 침실에서 발견된 4명의 아이들과 무어 부부까지 총 8구의 시신이었어요. 이들은 침대 위에서 모두 이불로 얼굴이 가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들의 상태가 아주 끔찍했죠. 아이들은 레나와 비슷하게 둔기로 얼굴과 머리를 공격당해 함몰된 상태였고요. 무어 부부는 날카로운 흉기에 찍혀 사망했고 얼굴이 짓이겨진 채 안구가 파열되어 있었습니다. 살해 후 시신 훼손의 정황이었죠. 보안관인 행크는 무어 부부의 시신을 보고 범인이 사용한 흉기를 알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 집 뒷마당에 있던 도끼였습니다. 행크가 현장을 둘러보는 동안 의사가 도착했어요. 의사는 피해자들의 사망 시각을 당일 새벽 5시로 추정된다며 모두 잠든 상태에서 공격을 받아 사망했지만 유일하게 손님인 레나 스틸링거만이 잠에서 깬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레나의 팔에 반항하다 생긴 흔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발견 당시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성범죄도 의심이 됐지만 확인해본 결과 성범죄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신들을 더 살펴본 의사는 범인이 사용한 흉기가 도끼 하나였지만 아이들을 공격한 방식과 무어 부부를 공격한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무어 부부는 도끼날을 세워서 내리찍는 방식으로 살해했지만 아이들은 도끼 뒷날면으로 둔기처럼 사용해 머리를 내려쳐 살해한 것이었죠. 총 20번에서 30번 정도를 내리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외에 현장에서 발견한 이상한 점도 있었어요. 살해 도구인 도끼가 발견된 장소에서 먹다 떨어뜨린 듯한 베이컨 조각이 발견됐고요. 주방 식탁에는 피가 묻은 손으로 만진 컵도 있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단서를 남길 수 있다는 것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집안의 창문은 옷으로 꼼꼼하게 가려놓기도 했습니다. 범행 순간이 목격되지 않는 것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다고 볼 수 있는데요. 허술해 보이기도 했지만 치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한 살인이었습니다. 대체 누가 무어 가족을 살해했을까요? 보안관 행크는 다락방에서 발견된 2개의 담배꽁초를 보고 범인이 외부인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집안 단서를 통해 살인사건의 전말을 추측해보자면 무어 가족이 교회 행사 참석으로 집을 비웠을 때 그 틈을 타 누군가가 집안에 침입했고 다락방에 올라가 담배를 피며 가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자정이 되자 가족이 돌아왔고 집안의 불이 꺼지자 범인이 다락방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창문을 모두 가린 후 뒷마당에서 도끼를 가져와 잠든 가족들을 모두 살해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레나는 2층에서 살인을 당하던 범인의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잠들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결국 범인에게 발견되어 살해당합니다. 살인을 마친 뒤 피가 묻은 손으로 컵에 물을 받아 마셨고요. 베이컨을 먹었던 것으로도 추정되고요. 범행 과정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동기가 필요한데요. 왜 범인은 무어의 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요? 동서양에 관계없이 살인사건은 금품, 원한, 치정 중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어 가족은 마을에서도 형편이 괜찮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금품을 노리고 집안에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금품이 목적이라면 가족이 교회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물건이나 돈을 가지고 나가면 되니까. 금품을 목적으로 한 범행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무어 부부에게 원한을 가진 자의 범행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무어 부부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죠. 이웃에게도 평판이 좋았어요. 이들이 남에게 원한을 살 만한 일은 없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사건 당일 집안에는 손님으로 찾아온 스틸링거 집안에 2딸도 있었습니다. 범인이 무어 부부에게 원한이 있다 한들 굳이 관계도 없는 잠들어 있는 아이들까지 살해하는 것도 어색하고요. 무어 부부는 항상 함께 여가를 보냈기 때문에 치정의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결국 금전이나 원한 치정에서는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이었죠. 이렇게 경찰은 빌리스카에서 벌어진 무어 가족 도끼 살인 사건에 대해 여러 가능성들을 유추해 봤지만 아직까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증거나 정황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1912년 6월 12일 빌리스카 마을 광장에 큰 규모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8명을 위한 장례식이었는데요. 수천 명의 빌리스카 주민들과 인근 지역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10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빌리스카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중 가장 끔찍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렸죠. 사실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몇 명의 용의자를 지목한 적은 있습니다. 여러 명이었는데요. 그중 가장 유력해 보이는 인물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용의자로 의심받았던 인물은 앤드류 소이어라는 사람입니다. 앤드류는 무어 가족과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빌리스카 출신도 아니었고 특정 직업 없이 떠돌아다니며 생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앤드류가 그런데 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이유는 무어 가족의 시신이 발견되기 1시간 전인 6월 10일 아침 6시 갑자기 빌리스카 지역에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이었어요. 빌리스카에 위치한 철도 회사에서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앤드류 소이어는 이 회사에 일자리가 있는지 찾아온 것이었는데요. 마침 직원이 더 필요했던 철도회사는 앤드류를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앤드류는 양복에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지가 젖어 있었고 구두는 진흙이 묻어있는 수상한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6일 만에 일을 그만두고 빌리스카를 떠나버립니다. 무어 가족을 살해한 유력 용의자로 몰렸기 때문이었어요. 사건이 알려지면서 평소 앤드류가 유독 이 사건에 관심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범인이 누구인지 체포가 되었는지를 수시로 확인했다는데요. 동료 직원이 그러는 이유를 묻자 앤드류는 자신이 빌리스카에 왔던 그날 아침 자신은 범인이 도망치는 것을 본 목격자라고 말하며 동료를 데리고 마을 근처에 있는 냇가루가 누군가 도망친 흔적으로 보이는 발자국들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앤드류는 자신이 목격자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철도회사 동료는 앤드류가 범인이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앤드류를 처음 본 날 구두에 진흙이 묻어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동료가 자신의 말을 믿기는커녕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도끼를 휘두르는 신용을 하며 협박을 했다는데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갑자기 사라집니다. 앤드류가 도망치자 경찰은 앤드류를 추적했어요. 그래서 무어 가족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체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어 가족이 살해되던 날 밤 올라라고 하는 다른 도시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거기서 추방당해 어쩔 수 없이 빌리스카로 오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라의 경찰들에게 연락해 확인해본 결과 앤드류의 이야기가 사실이며 추방 당시 경찰이 빌리스카행 기차표를 끊어준 것으로 알리바이가 확인되자 경찰은 더 이상 앤드류 소이어를 붙잡고 있을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조지 켈리라고 하는데 목사입니다. 조지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 빌리스카를 찾은 또 다른 외부인이었어요. 무어 가족과도 관계가 있는 어떠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사망한 무어의 아내인 세라가 준비하고 있던 교회 행사에 공동 진행을 담당하던 또 다른 책임자였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빌리스카를 방문한 뒤 행사를 마치고 다음날 새벽 5시 기차를 타고 이곳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5시 기억나시죠? 현장에서 시신을 살펴본 의사의 사망 추정 시간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조지는 크게 의심되는 인물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조지 켈리가 스스로 의심을 키운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리스카를 떠난 이후 며칠에 걸쳐 수사관, 경찰, 사망자 가족들에게 무어 가족 살인 사건에 관한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편지에는 자신이 빌리스카를 떠나던 날 무어 가족의 집을 지나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내용과 사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있었죠. 그 중엔 범인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조지 켈리는 이전에도 어린 여자아이들을 몰래 훔쳐보거나 비서를 성추행한 적이 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조지 켈리가 두 번째 용의자로 체포되었죠. 심지어 조지는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까지 하는데요. 조지가 범인이라고 확신하게 된 경찰은 이 사건을 해결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체포하고 보니 생각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지 켈리는 정상인이 아니었어요.
어릴 적 앓고 있던 정신분열증으로 망상에 빠지거나 자신이 한 상상이 진짜라고 믿는 정신병 환자였던 것이죠. 당연히 직접 작성한 편지들도 가짜였고요. 그런데도 이 사건의 범인으로 재판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조지는 그동안 자백해온 사실에 대해 경찰의 강압으로 어쩔 수 없이 한 거짓 자백이라며 진술을 바꿨고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의 재판을 거쳐 증거 부족으로 풀려나게 됐죠. 이 증거 부족에는 한 가지 의혹도 있었는데요. 조지 켈리의 할아버지가 영국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외압이 있었다는 소문도 돌았지만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외에 윌리엄 맨스필드라는 인물과 헨리 리 무어라는 사람도 한때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적이 있었죠. 두 사람은 다른 지역에서 살인사건을 일으킨 범인들이었지만 빌리스카 사건과 동일하게 모두 흉기로 도끼를 사용했습니다. 윌리엄 맨스필드는 자신의 아내와 아들, 장인과 장모를 살해했고요. 헨리 리 무어는 친어머니와 할머니를 살해했습니다. 가족을 살해했다는 것도 공통점이고 여러 유사점이 있는 사건들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모두 빌리스카의 살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죠. 이 사건의 용의자로 조사받은 사람들은 수십 명에 달했고요. 10년간 용의자들의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끝내 범인을 밝혀내지 못하게 되면서 빌리스카 역사상 가장 미스테리한 살인사건으로 남게 되었죠. 빌리스카 살인사건은 시작부터 끝까지 기이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영화와 드라마, 각종 다큐멘터리의 단골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무슨 이유로 무어 가족의 8명을 처참하게 살해한 것일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숙박업소로 변해버린 무어 가족의 집에서 종종 발견된다는 기이한 이 흰 물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혹시 집안을 떠돌고 있는 무어 가족들의 영혼이지는 않을까요? 여기까지 1912년 미국 아이오와주 빌리스카에서 벌어진 도끼 살인 사건의 미스테리였습니다.